안녕하세요. 법학박사 법무사 전문위원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개명교수 김철중입니다. 여기 서울 남부지방 법무사인데요. 잠깐 그 채권 압류 추심명령, 채권 압류 전부명령, 그리고 재산명시, 채무불이행자 명명부 등재, 경매 이런 강제 집행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많이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중에서 그 만약에 아, 만약에 이 그 내가 돈을 만약에 5억을 지인한테 빌려줘갖고 못 받는다 이러면, 만약에 잘 꼬셔가지고 법무법인데 가갖고 그 공정사무실 있는 법무법인에 가가지고 그 공정사무실에서 공정 받아갖고 그 공정정서에 이 정본에다가, 등본은 안 돼요. 정본에다가 집행본 받아가지고, 이 공정정서는 송달증명 확정증명이 없어요. 요거 받아가지고 은행이나 뭐 은행 통장 압류, 그 보증금, 뭐 정권, 보험 이런 거 수백 가지가 넘어요. 채권 압류 추심 명령 하면 돼요. 근데 요래 꼬셔도 공정 안 써줄 때는, 담보가 없을 때 소송을 해야 돼요. 소송을 하는데 지급명령 같은 데는 뭐 100억도 하고 200억도 하고 금액이 제한이 없어요. 그 대신 인지가 한 10분의 1 적은데,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시간을 끌기 위해서 채무자가 이의 신청할 수 있고, 이의 신청하면 또 송잔도 떼어내고 인지도 또 다시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. 소송을 했다 그러면 소장에 가가지고 이 판결 정본에다가 집행본 받고 송달증명, 확정증명 이렇게 받아가지고 은행을 파악해가지고, 은행에다가 만약에 내가 아까 5억이라고 그랬잖아요. 은행 5개를 하면 신한은행 1억, 뭐 여러가지 은행이 있다 그러면 1억씩 n분의 1을 해요. 근데 만약에 그 중소기업은행에 확실히 이 사람이 돈이 그 은행에만 있는 걸 알면 굳이 다른 은행을 나눌 필요는 없죠. 요 중소기업은행에 5억을 하면 되고요. 또 채권 압류 주신 같은 경우는 했을 때, 나도 5억 받을 게 있고 이 사람 10억 받을 게 있으면 2대1로 안분 비례가 되걸랑요. 그래서 웬만하면 만약 확실하다면 채권 압류 전부를 신청하는 게 좋아요. 전부 명령은 내가 이 중소기업은행에 내가 5억을 하면 이 5억 내가 다 독식하는 거예요. 근데 위험이 있어요. 내가 진짜 확실히 있는 줄 알고 5억을 잡았는데 전부를 여기 돈을 빼가지고 없으면 나는 받을 게 5억 이제는 못 받아요. 이 그 다른 데다가 못 해요. 전부 명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. 독식은 할 수 있지만. 근데 만약에 내가 원래 이제 은행을 자꾸 예를 들는 건데, 채권 압류 주식 명령을 해가지고 그 진술 채굴을 해요. 전자수송하면 거기 딱 나와요. 그러면 보내면 은행에서는 보내요. 다시 그 법원에다 보고를 하걸랑요. 내가 이 정도 있는데 채무를 인정하는가? 인정한다. 우리 은행에 얼마 있다. 그리고 뭐 중복 압류 등이 있는가? 뭐 적어요. 그러면 만약에 채권 압류 추심을 했어요. 그 5억 받을 게 있는데 신한은행에다가 1억 1억씩 해갖고 1억이 있어요. 그러면 진술 채고 확실히 1억 있잖아요. 중복 압류도 안 돼 있으면, 다른 사람이 압류가 안 들어 있으면 전부 명령을 바꿔야 돼요. 압류의 효력은 살아있고 추심 거는 이제 포기되는 거고, 추심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. 전부 명령 신청하는 게 있어요. 일반 사람들 잘 모르는데 그런 특이한 것도 있고 위험 부담도 따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. 진술 채고를 그렇게 했지만 이미 그 은행에서도 압류됐다고 채무자한테 오글랑이 돈 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어요. 잘못 기재해서 그러면 그 고스란히 1억에 대해서는, 그리고 5억 받을 게 있는데 전부 명령 5억 할 필요 없죠. 왜냐 1억만 하면 되죠. 이 범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. 그리고 만약에 이 한국 이제 민사재판 실무제요 뭐 이런 거 보면 이런 게 뭐 5건씩 있어요. 이런 거 있는데 책인데, 사실은 일반인들이나 법무사 변호사들 저 책 잘 안 보지만 저처럼 박사 공부하고 한국민사집행법에서 법관들하고 토론하고 학회하는 사람들은 저런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. 저 책에 있는 거는 그 정도 수준으로 실무에서는 낙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보통 다 자기가 거래하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올 때는
해결이 안 되고 어려운 사건들이 오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책으로 보통 해결 안 되고 실무에는 또 그거를 다 뛰어넘어야 돼요. 모든 이론과 실무를 체결하면 책이 저것도 막 천 페이지씩 5건이면 5,000페이지 되는데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래갖고 응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옛날에는 뭐 이게 달라졌어요. 뭐 150만 원 이하나 압류 못하고 최저생계비 뭐 지금은 185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내가 통장에 신한은행에 170만 원이 있었어요. 185만 원 이하잖아요. 내가 너무 가난해.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고 어려워요. 그러면 이거를 압류 범위 변경 신청할 수 있어요. 채무자는 그 기초수급인가 하고 압류금지 채권 이자체 185만 원 해갖고 송달 인지 내면 별도의 사건 번호가 기재돼 가지고 진행이 돼요. 그러면 그 압류 범위 변경 신청도 할 수 있고 또 이 채권 압류 추심에 만약에 내가 5억 받을 게 있는데 그럼 은행을 하나를 하면 하나에 5억을 하는 거고요. 두 개를 하면 2억 5천씩 하는 거잖아요. 5개를 하면 1억씩 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5개 은행을 잡았는데도 돈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. 없으면 내가 또 다른 보증금에다가 얘가 보증금이 한 5천만 원 있는 걸 알았어. 그러면 또 보증금에 대해서 채권 압류 추심해가지고 얘가 개인이면 법인은 보호를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. 이제 개인이 법인도 보증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뭐 최저 그런 건 없어요.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를 안 받기 때문에.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데는 5,500만 원에 그 표가 있어요. 그 연도마다 다 달라요. 그 건전합건이 설정된 그 말소 기준 권리에 따라 가지고 그 당시 법을 적용하거든요. 근데 만약에 이 5천만 원이 있다. 그러면 내가 또 하면 여기 은행에 벌써 5억을 묶어놨잖아요. 돈을 내가 추심을 못했어도 여기 5천만 원 있으면 이 5,500만 원이 5억 5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과잉 압류가 될 수가 있어요. 과잉 압류하면 보증서가 날라요. 법원에서 야, 너 저번에도 5억 하고 네 받을 게 5억인데 이거 하고 이거 또 보증금 5천만 원 하면 5억 5천이 하면 채권자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. 난 돈도 뻗지도 못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. 이래도 법에서는 소용이 없어요. 그래서 보증서에 대한 답을 잘 써야 돼요. 내가 은행 진술 최고수를 보면서 5억을 했고 또 이제 목록도 잘 써야 돼요. 지금 현재는 은행에 돈이 없지만 장래에 받을 수 있거든요. 얘가 뭐 다른 채권자가 다른 채무자가 돈을 넣는다든지 그래가지고 목록 잘 쌓고 장래를 향해서 받을 것도 쓰면 되거든요. 신한은행이면 신한은행 다가 묶이는 게 내 특정한 계좌가 묶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진술 체크 보십시오. 법원의 판사님 나 여기 돈이 없어가지고 더 회수를 못했다. 그래서 하니까 봐달라 해갖고 하면 봐주기도 해요. 봐줘야 되고 사실은 이런 경우도 있고 실무는 이론하고 달라요.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응용을 해야 하고 종합 예술이에요. 아까 체크남 추심하고 체크남 전부 얘기했잖아요. 근데 이제 재산 명시가 있어요. 재산 명시는 이것도 확정돼야 돼. 채권 압류 추심 같은 경우에는 그 1심을 내가 했어요. 1심 했는데 가집행 할 수 있다가 이래 나와요. 그 주문에 판결 정보에. 근데 얘가 항소하면 확정이 안 되잖아요. 그럼 송달증명하고 가집행만 받았고 은행에다 할 수 있어요. 나중에 확정되면 전부 그 본집행으로 전이하는 채권함 추심으로 바꾸면 되거든요. 근데 여기서 재산 명시 같은 경우에도 확정이 돼야 돼요. 체불도 확정이 돼야 되고 내가 여기서 채무자한테 너 재산이 뭐 있는가 얘기해봐. 그 하면 얘가 이제 실제로 법원에 나와가지고 선서하고 그 명시 목록을 내는데 이것을 거짓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야가 받고 도망다니면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거든요. 그 일반 직장인이든 우리같이 자영업자라도 그 20일 동안 없어지면 거래하는 거래처라든지 사건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일반 직원 급여 생활자들
회사에서 쫓겨나잖아요. 그래서 그 되게 강력하고 고소를 할 수 있어요. 이미 재산 명시할 때는 그 신용정보사한테만 맡기면 그 어차피 그 사람들이 법무사 변호사한테 강제 집행을 맡겨요. 법무사 변호사만 할 수 있는데 변호사들 잘 아니까 법무사 영역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 수가 있고 성공보수를 또 달라고 해요. 근데 법무사들은 성공보수 안 받아요. 근데 어 걔들 맡기면 계속 그 일을 맡겨야 되는데 법무사가 잘 거래하는 신용정보사를 통하면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이제 거래하는 은행 정도 파악해 갖고 할 수도 있어요.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 재산 명시할 때는 나중에 그걸 가지고 만약에 안 받아고 기각되면 기각 결정문 그리고 만약 감치해 갖고 유치장에 20일 넣어 놓는다 그랬잖아요. 감치 결정문 아니면 명시 목록 하면 명시 목록이 있어요. 이거 갖고 부족하다고 요 세 가지가 다 써먹을 수 있어요. 안 받았어도 판결이 만약 기각되면 그걸로 못 써먹는 건데 재산 명시는 기각 결정문이 써먹을 수 있는 게 나중에 재산 조회를 할 수 있고 재산 조회하고 재산 파악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미 신용정보사를 통해서 얘가 뭐가 있는지 다 파악한 상태예요.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신용정보사는 100%가 맞는 게 아니에요. 은행을 진짜 이렇게 특정해 갖고 아는 게 아니고 은행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보고 유출을 하는 거예요. 국민은 카드를 쓰면 국민은행을 쓰겠다 이렇게 100%가 맞잖아요. 보통 그렇게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뭐 하나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은행 같은 경우 법무사 15, 6년 전에 초기에는 그 마이너스 대출을 써갖고 하지만 그게 필요가 없어지면 어느 정도 살만하면 그걸 없애버리거든요. 그러면 하나은행 계좌를 날려버리면 뭐 국민은행에다가 이체를 편하게 이렇게 자동이체 걸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러면 틀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확정되고 송달되고 확정된 다음에 6개월 동안 안 갚으면 할 수 있는 강력한 거예요. 근데 이거 하면 이제 핸드폰도 못 사용하고 뭐 은행 건도 다 거래가 안 돼요.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더라도 대출 받은 게 있잖아요. 그럼 대출 받은 은행에서 막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갚을 확률이 높고 신용불량되면 뭐 회사 다니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. 그러면 만약에 채무불이행자를 신청했으면 채무자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채권자도 보시고 채무자도 보시고 제거 유튜브 보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도 있고 반대로 신문서 답변사 하는 것도 나와요. 원래는 1원이라도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사유서는 갚았을 때 아니면 부당했을 때 이금을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감액해인 다 준다든지 합의를 종용한다든지 매달 얼마씩 갚겠다 이런 거는 안 받아주는 거걸랑요. 그렇지만 그거를 법리적으로 10여 페이지 써가지고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잘 써갖고 내는 방법도 있고요.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채권자든 채무자든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시면 소기의 성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제 거 다른 유튜브나 이런 거 뭐 영상이 한 11,300개 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공부하시고 의뢰 주실 거 있으면 의뢰 주시면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. 저는 법학 박사이면서 그 논문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낸 사람이고 그 대법원에서 그 대법원 14층에 보면 그 대법원 회의실이 있는 여기서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우리나라 교수님들 뭐 대법관들도 때론 그리고 부장판사님들 학기에 각기 있으신 분들하고 토론하고 논문 발표하는 사람이에요. 십몇 년 동안 했고 학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공부하는 걸 좋아서 오늘도 토요일인데 제가 15년 동안 하고 그 전에도 법 공부를 평생 하고 지금 50대 중반인데도 많이 하고 있지만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또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끊임없이 법조인들은 법을 관련한 사람은 판례의 변화라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또 그거 나왔잖아요. 전원 합의체로 시효이익 폭이 이제 만약에 일부를 내가 채무자가 갚았으면 시효이익의 폭이라고 바꾸려요. 원래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 채권 같은 경우 만약에 10년이다 판결문도 그렇고 이 중단이 있는데 청구 채무의 성인 채무의 성인에는 이제 내가 일부 갚은 걸 말하는 건데 근데 그
이틀 전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는 내가 일부를 갚았어도 시효에게 포기를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나요. 물론 이거는 이미 개인회생했어. 개인회생도 십수년 동안 오래 했는데 저는 이제 초기에는 대기업하고 은행권을 많이 했었는데 걔들이 강제 집행을 하면 채무자들이 개인회생하면 그때는 활성화가 안 됐는데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거래처에서 이걸 깨달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. 그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나누어 바꾸려요. 우리가 이제 학회나 이런 데서 발표를 하면 이게 입법이 되면 국회를 가는 거는 몇 년이 걸려요. 그리고 입법제안에 가지고 입법된 것도 많고 최근에도 3월달, 5월달에 제가 유명 학술지에 논문을 2편을 실었었어요. 민사집행 관련해가지고 하고 여러분들 힘내시고요. 그 채권자는 채권자대로 돈을 못 받아서 속상하고 채무자도 악성 채무자는 진짜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나라가 채권자를 위해서 채무자를 위해서 그 제도를 많이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몰라요. 법무사 변호사들도 공부를 많이 안 한다 이러면 모르는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. 많이 안 해보면 그런 것들 공부해 보시고 의뢰 주시면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상 법학박사 법무사 전문위원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김철중입니다.